안녕하세요. 조은수입니다. 오늘은 4050 그들은 왜 여전히 방관자일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된 건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지지율, 각 연령별로 지지율 조사가 있었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점은 10대, 20대, 30대 이 연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의문을 느꼈던 건 4050 세대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은 그 탄핵 이후에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을 굉장히 많이 회복했고 40%가 넘는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4050 세대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기존의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거나, 혹은 정치적 무관심자이거나, 혹은 내가 이것에 동의하긴 하지만 차마 내 의견을 꺼내지 못하는 이런 굉장히 소심한, 소극적인, 샤이, 우파 보수, 이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거든요. 일단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좀 신기하게 생각해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석세스 리소스라는 기관의 그 대표님과 이제 수업을 들어요. 그 제자과정 수업을 듣는데, 그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 나라에 안타까운 그 항공기 사고 있었죠. 무안 공항에서 항공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언론 어때요? 언론이 그때 며칠 정도 다루다가 싹 덮였죠. 근데 외국에서는 그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원인부터 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해외 언론과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조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일단 이거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일반적인 일들은 아니거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했어요. 그리고 2시간 반 만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했던 거는 다시 이제 철회를 했고, 그리고 한 6시간 정도 전체 이제 그 정도 시간 안에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어쨌건 그 일을 계기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지금 이렇게 발의가 된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어떤 직무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우리한테 그런 공포심을 주고 우리한테 그런 불편을 줬기 때문에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오르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혼란과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주장하는 이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후보가 오늘 조선일보에서 나온 이제 그 영상 보도자료를 제가 봤는데, 전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뽑고 싶지 않은 후보의 1등으로 뽑혔어요. 여러 명의 후보들이 있었고요. 차기 대권 주자인 거죠. 차기 대권 주자들의 그런 이제 리스트 중에서 가장 뽑고 싶지 않은 후보 1위로 뽑혔다는 거. 자, 그런데 조선일보의 기조를 보면요, 여러분, 조선일보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기사를 쓰지 않았어요. 최근까지도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지 그런 편의 관점으로 그들의 주장에 동의해서 그런 기사를 썼었는데, 최근에 그런 논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가 좀 주목할 만한 점이고, 세 번째는요, 제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제가 활동을 했던 이제 그 전 민주당원이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의 솔직한 그냥 이야기를 그냥 찍었어요. 근데 그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중요한 건 공감을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영상에 제가 지금 조회수가 63만이고 덧글이 9,000개가 넘게 달렸거든요. 근데 그 글에서 정말 많은 공감의 발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본인도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했고, 특정 사건을 어떤 기점으로 민주당이라는 자기가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뭐 좌파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들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 나는 전향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상황을
좌파와 우파의 싸움으로 보지 않아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자와 자유 대한민국을 붕괴하려는 자의 싸움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나는 민주당 지지자야, 국힘 지지자야 이런 관점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자유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는 게 덜 틀리는 선택인가라는 관점으로 사실은 많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여기 영상의 댓글에 보면은 정말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보면은 저도 진보를 지지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 들으세요. 저도 진보를 지지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진보를 손절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합니다. 여기에 특정 후보의 이름이나 특정 정당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분은 진보라는 그 방향성을 지지했던 지지자였는데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분도 처음에는 혼란을 느끼셨겠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거야?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런데 저희 멘토님께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인간은 혼란이 들어올 때 생각이라는 걸 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상태에서는 우리가 가질 이유가 없는 그런 의문들이 이 계엄령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이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놀라고 당황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왜 도대체 이런 일을 도대체 왜라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하나 본인들이 팩트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이거는 좌우의 싸움과 특정 정당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자와 자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자의 싸움이구나. 이 두 세력의 싸움이구나를 깨닫고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이 이쪽 방향으로 지금 많이 전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도요. 자유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진보를 손절했대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의 댓글을 보면 저는 정치에 관심은 있었지만 거의 중도층입니다. 저도 계엄령이 내려지는 날 처음부터 새벽에 해제되는 시간까지 시청을 하면서 윤 대통령을 원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원망했다고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무리수 이건 아닌데 하면서 지지를 접었었습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난 지금 냉철하게 진짜 냉정하게 보니까 모든 것이 보이더군요. 자, 봐요, 여러분. 원망했었고요. 지지를 철회했어요. 한마디로 등을 돌렸던 거예요. 그런데 수일이 지난 후에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겪으면 생각이라는 걸 처음에는 혼란을 느끼지만 보편 타당한 우리가 어떤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생각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수일이 지난 지금 냉철하게 진짜 냉정하게 보니까 모든 것이 보이더군요. 여소야대의 현실에서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건 계엄령뿐이었구나. 이게 대통령의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승부수인 거죠. 더 이상 이거 아니고는 팔다리 다 잘려나갔어. 나 대통령인데 예산을 다 잘라버려서 일을 아무것도 못해. 뭐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 잘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요.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지와 응원은요. 그냥 구호예요. 구호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실제로 그 사람한테 내가 힘을 실어주겠다는 건 그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내가 그 사람이 행동하는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이 비상계엄이란 국가전쟁이나 진짜 비상사태시라고 하는데 솔직히 모든 예산 다 삭감시켜놓고 이재명을 위한 법안 발의만 하고 있으니 이 또한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판단하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비상계엄이라고 하면 우리는 비상계엄을 영화나 어떤 다큐멘터리로 배웠어요. 그래서 영화나 다큐멘터리로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주입한 그것이 우리는 마치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한테는 계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영상의 장면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직접 내가 겪지는 않았지만 근데 직접 겪지 않은 그런 것들이 떠올랐는데 실제로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누가 다쳤냐는 거죠.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무슨 폭력적이거나 정말 위험한 상황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이 계엄과 이 계엄은 뭔가 다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어쨌건 돌아와서 그래서 민주당의 편에 서서
아니면 좌파의 편에 서서, 진보의 편에 서서, 아무튼 기타 등등 이쪽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전향했다. 방향을 틀었다. 나는 이제 현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해서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내가 힘을 보태는 게 현재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이구나를 깨닫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되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절대 이성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선택, 판단을 주관하는 것 모두 사실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정치 얘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정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내가 팩트에 기반해서 이성적으로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감정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정치는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것과 달리 과학이 아니라 종교예요. 여러분 자 봐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정치랑 종교는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말로 이 사람을 설득하거나 회유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이게 옳다.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것처럼 정치를 믿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해서 내 말빨로 설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저의 영상의 의도 역시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갑자기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 아까 제가 4050 세대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4050 세대들은요. 그들만의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연령도 이게 층이 좀 넓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단 4050 세대들은요. 결핍이 없었어요. 부모님의 세대는 60, 70, 80 이 세대들은요. 정말 배가 고팠고 가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못 사는 서름, 못 사는 나라의 서름을 그냥 이 뼛속 깊이 그냥 이분들은 겪으면서 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났을 때 요즘 아이들처럼 아파트에서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는 이런 집에 살진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정말 부모님들의 헌신으로요. 배고프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라가 빠르게 성장했던 덕분에 우리는 부모님의 헌신과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로 대학 교육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노력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대에 살았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들 많았고 자수성가한 사람들 많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 동네 맥스 정도는 쳐본 사람들이 한마디로 돈도 좀 벌어보고 성공도 좀 해보고 남들이 봤을 때 그래 너 똑똑하고 잘났다라는 소리를 어느 정도는 들어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40 정도 되잖아요. 고집이라는 게 생겨요. 아니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이렇게 알아서 잘하고 살았는데 내가 누구 말을 왜 들어야 돼? 이런 고집이 입 밖으로 내가 꺼내거나 꺼내지 않거나 마음속엔 다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고집도 있고 나름대로 성공도 해봤고 이런 상태에서 특히나 이 부모님 세대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가난과 어떤 그런 결핍과 막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설득한다고 그게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모님은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부모님은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단 부모님의 감정에 절대 공감이 안 될 뿐더러 내가 똑똑하게 잘 알아서 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우리 집 꼰대 말을 왜 들어야 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그 끝은 엔딩이 안 좋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가 똑똑해서 남의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 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가 정말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난 정말 잘났어. 나는 안 틀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이 원칙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이 책은 원칙이라는 책은요. 세계적인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이 헤지펀드를 설립자이자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기업가예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분이고요. 이 분의 책의 서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나는 내 생각을 말하기에 앞서 나는 꼭 알아야 하는 것을 잘 모르는 바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싶다. 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분이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그 투자자로 굉장히 성공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내가 알아야 하는 걸 잘 모르는 바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어요. 내가 인생에서 이룩한 성공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자, 이분께서는요. 그 누구보다 성공하고 그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본인이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서문에 첫 번째 문장에 그렇게 서문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많이 안다. 충분히 알아. 나는 이 말하면 됐다. 왜냐면 내가 그동안 살면서 내 인생에서 그렇게 뭔가 정말 개박살나게 실패한 적 없고 뭔가 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똑똑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내가 알아서 여기까지 잘하고 살아왔어. 그리고 그 똑똑한 4050 세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사실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근데 저희 멘토님께서 항상 그 얘기 하시거든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똑똑하면 현재 그 위치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똑똑하고 모르는 게 없어요. 저는 제 판단이 늘 옳아요. 만약에 제가 그러면 제가 이 레이 달리오 저자 정도의 성공은 이루었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 정도 성공도 이루지 못했는데 그런 말을 내가 한다는 건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죠. 이게 왜 교만하냐면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안다,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는 건요. 굉장히 작아요. 내가 실제로 아는 것은 굉장히 작아요. 이게 내가 아는 것이고요. 이건 내가 모르는 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아는 거지 인생의 모든 어떤 원칙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충격적인 건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확실하게 모르는 것,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영역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는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내가 아는 코딱지만한 지식으로 이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 잘못된 결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똑똑한 405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설령 나한테 못마땅해. 동의하지 않아. 그럴지라도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합리적인 어떤 의문이라는 걸 가지고 과연 그런가라고 질문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해봐요. 그런데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는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 왜냐면 숫자상으로 드러난 결과값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누군가 얘기했을 때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귀를 꽉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귀를 꽉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건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성일까요? 감정일까요? 듣기 싫다.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사실은 다 감정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속한 정치적인 입장 아니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 이거가 지금 나는 정말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확신하신다면 그건 여러분한테 종교예요.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서 이것은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지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는 저도 이게 제가 지금 옳다라고 믿으니까 이 방향이 옳다라고 믿으니까 여기에 목소리를 내는 건데 시간이 지났을 때 틀렸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 방향을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반대편에 있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는 제가 그때 정말 옳다고 맹신했어요. 정말 옳다고 믿었고 매일매일 그런 방송들을 들으면서 차마 제가 그때 들었던 방송의 내용을 다 꺼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정말 여러분 그때 낙곰수를 끼고 살았던 분들은 제가 말하는 그 음모론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4050 분들은요. 똑똑하다는 특징 그리고 내가 내 분야에서 어느 정도 뭐 동네 맥스라도 하다못해 동네 자영업을 해서 동네 자영업 맥스라도 해봤다는 이런 경험 그렇기 때문에 귀를 틀어막고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런 특징이 많이 있고 설령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요. 4050 세대들은 사실 우리는요. 가난과 결핍을 겪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가난과 결핍을 겪었던 세대이고 내가 배고팠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너희들은 독재라고 말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오늘날처럼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지 않게 그러니까 배가 고파본 사람은 여러분 배가 고파본 사람은 배고픔이 해결되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감사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 시기에 어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그래 독재라고 말할게요. 그거의 결과로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서 현재 혜택은 누리면서 내가 여기에 대한 어떤 비난의 목소리를 낸다? 사실은 이 자체가 사실은 모순적인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얘기해요. 너는 겪어보지 않아서 모른다. 이놈의 기집애야. 뭐 그러면은 이제 얘기하죠.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걸 나한테 왜 얘기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자, 겪어보지 않아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지만 내가 겪지 않았지만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일의 결과로 내가 지금 혜택을 누리잖아요. 혜택을 누린다는 거는 이 시기에 대한 우리가 관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기에 대한 우리가 감사함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싱가포르에 리콴유라는 지도자가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제가 재작년에 싱가포르를 다녀왔어요.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싱가포르도 사실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고 처음에는 이제 그 뭐 말레이시아랑 주변 강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사실은 작고 뭔가 이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은 나라였어요. 싱가포르이 그때 이제 자기들은 독립을 해서 나왔는데 싱가포르가 지금은 아시아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선진국이 굉장히 잘 살거든요. 일단 싱가포르 다 영어를 잘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종들을 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해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정말 많이 줘요. 그래서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최근에 더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홍콩이 중국 체제로 흡수가 되면서 국제적인 기업들이 홍콩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국가들을 어디에서 수용했나를 보면 싱가포르로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싱가포르가 더 많이 사실은 발전을 하게 됐는데 어쨌건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리콴유라는 이 분이 그 나라가 그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독재를 했어. 근데 독재라는 게 여러분 독재라고 생각하면 나쁘다.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그 독재라는 것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나라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민들의 어떤 그런 국민들의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들으면요. 속도에서 무조건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분께서는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 국가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내가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나서 그때 가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을 위한다라고 구호를 외친다고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일단 경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국민들한테 약간의 혜택은 주는데 예를 들어서 빚을 어마어마하게 진 거야. 막 예를 들어 약간의 보조금을 줬는데 그게 다 빚이었어. 그럼 그 빚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빚은 누가 갚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 후에 다른 문제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나라를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 형태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표면적인 결과로는 독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독재라는 속성을 들여다보면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정말 가난에 찢은 나라를 내가 욕을 먹고 오해를 받더라도 이렇게 세우겠다는 사실은 강력한 리더십이고 사실은 강력한 책임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은 책임감이라고 저희 멘토님이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남녀 사이에 우리가 아까 인간의 모든 의사결정은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감정적인 의사결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결과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만으로 사나요? 아니에요. 실제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건 경제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관점으로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계엄령이 처음에 이제 그 발의됐을 때 그때 제가 외국에 있었고 그 외국 친구들이 똑같이 말했어요. 너희 나라 경제가 개박살이다. 어떡하면 좋냐.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의 경제가 개박살이다라고 그렇게 걱정했던 그 12월에 마저도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더라라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난 숫자값과 결과를 보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국가를 통치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 민주주의에는요. 생각하지 못한 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책은 마크 맨슨이라는 저자가 쓴 희망 버리기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고안됐다. 사람들은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으면 본능적으로 고통을 회피하고 행복을 향한다고 한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람들이 행복을 성취할 때이다. 왜냐하면 절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행복을 성취할 때이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절대 충분하지 않다. 도대체 우리한테 주어지는 자유가 어디에부터 어디까지가 자유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허락할 수 있는 자유인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제도는 국민의 욕망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도가 사람들의 행복을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추측해보라. 사람들은 제도 자체를 비난하기 시작한다. 플라톤은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타락을 낳는다고 말했다. 자, 도덕적 타락을 낳는 이유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러면 국민들이 만약에 성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성숙하지 않은 국민들이 참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우리한테 있잖아. 투표권. 투표권을 행사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투표를 해서 참여하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은 함께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아는 지인이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투덜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건요. 민주주의라는 건 누가 나를 위해서 거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발언의 자유가 있었고, 뭐 정말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었고,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많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는 과거에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가면서 사실은 싸워서 쟁취해낸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가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개뿔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어. 그냥 맨날 투덜거리기나 했고 국가에서 뭐 해준다 그러면은 뭔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 풍요가 있을 때 충분하지 않아라고 투덜거리기는 했지만 그래서 당신이 이 국가의 어떤 국민으로 무엇을 했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각자가 정말 사실은 할 말이 있냐는 거죠. 어린애 같은 가치관이 자리를 잡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권력을 위해 교섭하지 않고 다른 집단이나 종교와 흥정하려 들지 않으며 더 큰 자유나 번영을 위해 고통을 견디려 하지 않는다. 자,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요, 안 불편해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 내 월급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식구가 아픈 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내 아픔이, 내 어떤 그 불편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이 오기 전에는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멘토님께서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마땅히 누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가 사라진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때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자유라는 건요, 절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미국에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다. 자유는 절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는 누군가의 피땀 눈물, 헌신, 목숨과 맞바꾼 소중한 자유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마땅히 누리는 자유를 지키려 싸우지 않는다면 이 자유가 언제 박탈되어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외국에서도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언론이요, 현재 진실을 보도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좌파이거나 진보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공중파 방송, 그러니까 JTBC, KBS, MBC 이런 공중파 방송만을 보고 방송에서 불러주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불러주는 대로인 거죠.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불러주는 대로 방송사는 받아 쓰고 방송사가 받아 쓴 내용을 이 사람들은 그대로 듣고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주변에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재 내가 생각하는 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게 내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주변의 누군가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그냥 그걸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만들어진 가치관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가장 흔한 게 언론에서 이렇다더라라고 하면은 그 카더라를 우리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가짜 뉴스라는 게 얼마나 지금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저도 지금 제가
광화문 집회 나가면서 제가 제 눈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본 거랑 뭐 JTBC나 MBC에서 보도하는 거랑 너무 달라요. 그 무한공항 사고에 대해서도 국내 언론은 제주항공이라는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쓰는데 사실은 그 항공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공사의 기장께서는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훌륭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동체 착륙을 굉장히 잘했고, 사실은 그 앞에 외국의 외신에서는요, 그 둔덕 앞에 안테나를 세워둔 그 콘크리트를 들이부어서 만든 그 둔덕이 사실은 이 사고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뭔가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이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팩트 체크를 절대 국내 언론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언론을 봐야 되냐, 만약에 영어가 안 되시면 자막이라도 켜고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어떤 정보를 판단하려고 하면은요, 영어를 못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한국말로 불러준 이 언론을 가지고 내가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라고 사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국내 언론은요 굉장히 편향돼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은 미국에서 보도하는 언론과 우리나라의 언론의 어떤 그 스탠스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국내 언론만 보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해외 언론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현재 내가 지금 여기에 나는 무관심 상태이거나 아니면 왼쪽에 쏠려 있거나 아니면 오른쪽이긴 한데 지금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분들께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문을 갖지 않는다는 건 감정적으로 선동되었고 쇠뇌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이 이상한 일에 대해서 남들도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의문을 가지는데 어떻게 집주인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체를 3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Voice of America. 이거는 이제 미 연방에서 운영하는 이 보도 매체인데,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 매체들도 있습니다. 한국말로 되어 있는 코리아 버전이 있으니까 이제 코리안 버전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팍스 뉴스, 그래서 팍스 뉴스를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B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방송인데, BBC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객관성을 띠고 공정하게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상황을 보도를 한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 매체를 보시면요, 광화문 현장에서 정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말 들어볼 수가 있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어차피 안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나가는 거 귀찮아.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나라가 맞다면 내가 나가서 양쪽 다 가서 한 번씩은 들어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가 양쪽에서 들려오는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팩트 체크를 양쪽 모두를 참가하고 하시는 이 정도 수고는 해야 내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있느니 없느니 정도의 이런 정도의 투덜거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외신 보도라도 보면서 외신 보도와 우리나라의 이 주요 매체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이들이 정말 같은 기조로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사건을 똑같은 하나의 단일 사건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사건 자체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내가 바라볼 것인가, 어떤 관점을 내가 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관점을 택하고 그 관점으로 그 사건을 봤기 때문에 그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성적인 4050, 그리고 이 나라의 정말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발품 아니면 손품 정도는 파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수고 정도는 해봐야 국민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